온 다음에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 사실 날도 남지 않았는데 내가 맨날 일한다고 이렇게. 그때 사실은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집에서 나갔고요.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정도 사이였었어요.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애들도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차도 팔고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이렇게 내가 워커홀릭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 애기들이 어떤 애들이었는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늬만 엄마였던 거지. 근데 이제 그 1년 반을 애들이랑 그렇게 지내면서 그때 이제 애들의 뭐랄까 감성이 막 느껴지고 이렇게 딱 서로 이제 계속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서로 딱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도 애들하고 너무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그때가 아니었으면 나도 모르죠. 요즘에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식에게 지나치게 사교육을 강요한 그 부인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혼을 파탄 책임자. 막 이혼을 재판부가 이혼을 승낙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애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엄마가 돼서 애들 막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을 수도 있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좋은 계기를 만나가지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었어요. 그렇게 잘 이제 뭐 차도 팔고 느리게 살기 뭐 이런 책을 사서 보면서 유기농을 사다가 이제 먹이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2004년도에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 비서실,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시스템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연구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때 김익환 선생님을 배웠고 대전의 한남대 곽건홍 선생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기록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의 논문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곽건홍 선생님도 배웠고, 그리고 부산대 설문호 교수님 역시 그분 거를 안 읽고 분리기술로 배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을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한신대 이영남 교수님, 그분 책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분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제 부른 이유는 아까 전자기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그 프로젝트가 성립되게 된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토를 내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통한 업무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 세계가, 공공기관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시민들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거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조금 큰 의미인데 정말 이제 컴퓨터 시스템까지 포함되는 얘기였고, 그래서 1차적으로 했던 게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자기 몸 수족처럼 움직이는 대통령 비서실 내에 이렇게 업무를 봤더니 너무 이제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종이로 대충 이렇게 대면 보고 한 다음에 걔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지원이라고 하는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지원을 만들면서 그 안에 우리 대통령 비서실 전체 업무는 이런 거지. 과제를 이렇게 계층별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에 관련된 정보를 뭘 넣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개발팀이 삼성 SDS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격주로 토요일날 집무실에서 이렇게 막 화면을 놓고 막 설계를 같이 할 정도.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IT 쪽에 굉장히 해박하셨고, 뭐 변호사 시절에도 고객들 명함을 이게 너무 쌓이니까 명함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팔았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DB도 잘 알고 시스템을 잘 알다 보니까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지원을 만들고 있었던 중에 이제 어떤 문제 다 분석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문서죠. 기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비서들이
이런 안, 저런 안, 정책 안,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사 보고를 써서 대통령에게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결제를 올리면 결제하는 것까지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결제를 마치고 나면 이 문서가 이제 오랫동안 남아야 되죠.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은 거의 대부분이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기록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보존기간 뭐 이런 항목이 있고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접근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가 완성이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관리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 문서가 공개해도 되는 건지 공개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기밀 문서인지 아닌지 이걸 5년 보존하면 적당한 건지 10년 보존하면 적당한 건지 이게 애매한 거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이걸 뭐 비서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국정기록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국장, 그때는 과장이었는데 과장 한 명이 얼핏 내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명이 정부기록보존소라는 데 있었는데 기록에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가기록원에 이경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한테 연락을 한 거지. 대통령께서 완성된 문서를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주면 좋을지 이걸 고민하신다. 이게 기록관 너네 당신의 영역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기록 관리 담당자가 곽건홍 선생님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래서 곽건홍 선생님이 급히 파견을 간 것이죠. 대통령 비서실로 갔어요. 가서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누가 봐도 이 문서는 비공개다. 누가 봐도 이 문서는 공개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10년이다. 누가 봐도 이건 20년 보존이다라는 기준을 뭘로 정하는 거냐? 그리고 비밀 기록과 비공개 문서 둘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비공개 문서랑 비밀 문서는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내부에 답을 못했었고 그래서 곽건홍 선생님이 가서 거기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기 지금 비밀 문서는 건 단위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급수가 다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1급, 어떤 건 2급, 3급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장관, 차관, 국장 이런 레벨들 또는 국회의원 등등에 따라서 1급 비밀, 시급을 할 수 있는 사람. 조차일 때문에. 그래서 비치 인가자라고 해서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비밀 문서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비밀기록 못 보지. 있는지조차 모르지. 그래서 이제 안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공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밀이 아닌 거예요. 비밀 문서와 그냥 보통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 보통의 문서, 비밀이 아닌 보통의 문서들은 대부분 분류도 하고 기록물 철에 묶어서 이제 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보통의 문서 중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도 되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비공개 문서고, 그 비공개 문서를 요즘 같으면 비공개 문서다라고 얘기하려면 왜 비공개인지 사유를 반드시 달아야 해요.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이렇게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뭐 때문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지금은 이렇게 좀 명확하다 뭐 기준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모호하던 시절이에요. 정보공개법도 만들어진 지 그때 막 2002년쯤에 막 예전에 있었지만 개정되고 막 이러던 때고 해서 모든 법제도가 그러니까 기록 관리를 둘러싼 법제도가 아주 명쾌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일부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들어진 문서마다 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세우고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를 세워달라 그런 요청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 프로젝트가 생긴 거예요. 3개월짜리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종이 문서 들고 오면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를 받겠다. 전자적으로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서가 다 전자문서로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의 그 특징을 좀 이해하고 관리 프로세스도 전자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쪽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고 제가 마침 이제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바로 거기에 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 결과물은 제 홈페이지에 오면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한 유일한 일은 그겁니다. 내가 늘 이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산출물을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내가 이번 겨울방학에 드디어 그동안 프로젝트 했던 거를 산출물을 정리해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2004년도 거부터 있으니까 2004년도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가 그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는데 그 프로젝트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보면 김익환 선생님, 이쪽에는 박광호 선생님, 이쪽에 설문원 선생님, 이쪽에 이영남 선생님 다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록관리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웠고 그때 그 팀에서 시도했던 이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시도했던 내용들이 2006년도에 이제 법 개정, 전면 개정할 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 프로젝트가 시초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자기록을 위주로 한 법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첫 스타트가 됐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사정은 몰랐던 거지만 되게 운 좋게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록 관리를 했는데 그 3개월간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그게 2004년 10월, 11월, 12월이었는데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관리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수석 보좌관회 무슨 회의 때마다 소위 이제 대통령 말씀이라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모든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다 녹취록으로 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록 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약간 특수한 상황도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만 하면 계속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계속 트집을 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문서로 남기겠다. 그 이지원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면 보고 이런 거 거의 안 받았고요. 그 수석 보좌관들은 수석 비서관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무진 다초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막 문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 클릭하는 거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시스템에 다 남기도록 했고 그 결과 어쨌든 퇴임할 때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어마어마한 양의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물론 그 뒤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 기록 때문에 저 스스로가 또 그런 길이 가게 돼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런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언론으로는 이렇게 계속 잘 안 되니까 기록을 그대로 다 남겨서 이걸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기록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잘 남기는 일, 그리고 잘 보존하는 일, 특히 이제 공개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다 기본이 공개하느냐. 최대한 공개해라. 그래서 비공개하는 거를 유예라는 말로 불렀어요. 비공개라고도 부르지 않고, 모든 건 기본은 공개인데, 잠시 공익을 위해 공개를 유예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공개 유예라는 말 쓰는 정도로, 가능하면 다 공개를 하되 꼭 비공개해야 되는 건 반드시 사유를 따라서 잠시 공개를 유예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 프로세스 그런 걸 다 원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만들고 되게 노력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기록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한 거예요. 역사 기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기록관리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2004년도에. 2003년도 초기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중요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은 그 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무려 이제 1년, 2년 차에 말에 기록관리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 공공기록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혁신 아젠다를 9개를 이제 부여를 만들게 되었고, 그 혁신 아젠다 만드는 일이 이제 2005년도 4월경에 끝났는데요. 그 작업도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 혁신위원회, 기록관리 혁신위원회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이상민 선생님, 여러분 이제 평가주의 수업 들으시는 분은 이상민 박사님 만나시게 될 텐데, 이상민 선생님도 이제 거기 이제 또 합류해서 같이 작업을 하셨고, 그 기록관리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한진대 안병국 교수님이셨고, 뭐 굉장히 뭐 서일환 교수님 뭐 등등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들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록원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시작한 거죠. 이만큼 해야 된다. 국가기록원은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줄이고 서로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국가기록원장 박찬원 원장님이 되게 굉장히 스마트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용적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놀라운 결과는 2005년도 7월에 그동안 이제 법령에 기록연구사를 각 공공기관에 한 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계속 유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05년 7월에 처음 일거에 중앙행정기관에 다 이제 한 명씩 배치를 했죠. 배치를 하고, 국가기록원은 80몇 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해 말, 그 다음 해쯤 됐을 때는 300명으로 거의 섰죠. 왜냐면 그 많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뽑고 일을 왕성하게 했었어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5년도 5월에 나는 앞으로 기록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결정을 하게 만든 첫 번째는 기록관리 자체가 굉장히 명분 있고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 영역에서는 어쨌든 뭐 공공기관들이 뭐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나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민주화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록관리 쪽에 일을 하시는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교수님들 너무 멋졌어요. 제 눈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들, 저는 교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기록관리계 선생님들은 너무 사심 하나도 없고, 사심 하나도 없이 정말 대부분 역사 베이스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대의 명분 또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 그리고 정의로운 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는 분들이었고, 자기의 시간 다 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할 일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 저런 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한다면 되게 나도 즐겁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IT 쪽에 계속 10여 년 일을 해오다가 기록관리 쪽으로 이렇게 틀었지만, IT에서 이제 배웠던, 경험했던 게 다 자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자기록 관리라든지, 컨설팅 했던 경험을 살려서 업무부 종로 수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05년 가을 학기부터 여기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이 넘으면 이제 다른 걸 또 해야 되지 않나? 한 5년 정도 더 하고 더 다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대략 뭐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IT는 조금 멀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프로그래밍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컴퓨팅 환경은 또 너무 빨리 변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프로그래밍
배움도 하겠지만 하고 싶진 않죠. 하고 싶진 않고 그 대신 이제 컨셉들은 좀 그래도 익숙해 있으니까 여러분께 그런 거 알려드리거나 하기는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그 10년 사이에 강의만 했냐? 그렇진 않겠죠. 프로젝트를 참 많이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한 반 정도는 아마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연구였을 거고, 나머지 반은 최근 들어서는 문화기관들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전단, 국립국악원, 예술자료원, 한국현대미술관, 만화영상진흥원, 뭐 이런 류 쪽에서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부터,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조직일 수도 있고, 뭐 건물까지 갖춘, 수장고를 갖춘 무엇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업무를 하는 어떤 단순 조직일 수도 있고, 기록물 그 자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맞춤 형태의 아카이브는 어떤 규모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아카이브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생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용자를 주 타겟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설계해주는 일? 그런 프로젝트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뭐 1년에 어떤 때는 6개, 7개 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 사실 많이 지쳐서, 최근에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3월 말에 끝나요. 제 개인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제 프로젝트는 안 한다. 안 하는 대신에 그럼 뭘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동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수업의 질을 높이고, 뭐 논문 지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의 만나는 시간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과 함께, 그다음에 시층 저 끝에 보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라고 있죠. 그 연구원에서 3년 전에 이제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카이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일상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캡처해서 아카이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언젠가 먼 미래에 연구자들이 2010년대에 뭐 한국, 서울로 특화될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일상에 대해서 궁금할 때 연구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기억 아카이브의 기록을 모으는 작업, 여기 이제 좀 몰입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개강 초기할 때 여러분 비교과 과정에서 기록 수집해야 되는 일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안내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 저쪽에 이제 인간기억 아카이브의 기록을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 비교과 과정의 기록 수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따가 그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야 뭐 저의 살아온 이력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저 인간기억 아카이브 말고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두 개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싶은데,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하나는 NGO 아카이브 구축하고 싶어요. 저도 NGO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특히 이제 군부독재와 이렇게 투쟁하던 그 시절에는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NGO의 역할을 또 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많은 NGO들이 나름의 참 큰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공기록을 체계를 잡아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아직도 과제가 많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민간 영역의 기록을 잘 관리하고 싶은데, 그 NGO 1세대 분들이 좀 이제 원로가 되고 연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과거의 NGO 활동에 대한 그 구술이라든가 그런 기록들을 좀 수집해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뭐 다행히 지난 학기에 이제 박사과정에 차미경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과정 이제 진학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NGO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에요. 참여연대에도 계셨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볼까 생각 중이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IT 벤처들의 아카이브를 좀 만들고 싶어요. IMF 직후에 그 테헤란밸리에 거기 이제 IT 벤처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 없었어요. 제가 아는 막 이상한 문과 쪽 선배들까지 다 테헤란밸리 쪽에 몰려가지고 와서 막 별하게 희한한 이름의 회사를 다 만들었다가 다 자취를 감췄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디어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게 그때가 2000년 초 이때였는데 그때 논의되던 아이디어가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페북에 이제 사진만 올라오곤 하면은 이제 막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갖고 이게 누굴걸? 해서 사람 이름을 태깅해서 보여주죠. 그런 아이디어를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그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꿈같은 거죠. 사람 얼굴 인식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용될 만한 플랫폼들이 그때는 페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잘 상상이 안 되던 때였는데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테헤란밸리에 모였다가 다 사라졌는데 그때 그 젊은 벤처 사업가들의 뭐 욕망일 수도 있고 실패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고 저도 제 나이에 이제 50이 넘어서 이런 꿈을 갖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꿈이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대학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제가 그 강의에서 나눠드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주변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강의 계획서 내용 등에 없으시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